조직론 파트 3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교재 267페이지에 의사전달망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렸는데 그려보셨는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문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집중화에 있어서 다른 것들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1. Y형 2번 원형 3번 윤형, 윤형이라고 하는 건 바퀴형도 같은 말입니다. 4번 연쇄형. 이 네 가지 중에서 다른 것하고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몇 번입니까? 해보시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원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Y형하고 바퀴형하고 또 사슬형, 사슬형이라는 게 체인을 말하죠. 이런 것들은 그 의사전달망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 집중화되어 있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특정인이 정보 흐름의 교차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순환형이라든지 그 순환형을 원형이라고도 하죠. 원형 그리고 개방형 이런 것들은 중심인물이 없이요 정보가 자유로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권화된 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본 질문에서 집중화에 있어서 다른 것들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2번의 원형이 됩니다. 2번을 잘 체크를 하지 못한 분들은 다시 그 그림을 한번 직접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3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과 환경입니다. 교재 270페이지에 들어가면요. 1번에 에머리와 트리스트의 분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분류는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빈번하게 다룰 가능성이 많은 그런 주제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잘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머리와 트리스트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복잡성이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을 변화율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정태적, 우연적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단순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환경들의 상호 관련성도 가장 낮은 그런 형태가 정태적, 우연적 환경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라든지 혹은 유목민 이런 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계적 구조가 적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정태적, 응집적 환경이다. 그래서 이것은 변화의 속도는 느립니다. 그러나 조직에 보면은 유리한 요소가 있죠. 또 조직에 불리한 요소가 있죠. 이런 것들이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존재하는 그러한 형태로서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든다면 농업이라든지 광업이라든지 이런 1차 산업의 환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태적, 응집적 환경에서는 집권구조, 집권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보면은 교란 반응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쪽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은
연속적으로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빠른 시간 내에 서로 교란이 된다. 그래서 교란 반응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에 나타나는 구조가 분권 구조가 됩니다. 분권 구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번의 경우는 기계적 구조. 그러니까 270페이지에 있는 1번의 환경에는 기계적 구조, 2번의 환경에서는 집권 구조, 3번의 교란 반응 환경에서는 분권 구조, 이런 매치되는 구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오른쪽에 두 번째 줄 격동 환경입니다. 이것은 격동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소용돌이 환경이다. 즉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요소들이 매우 가변적이다. 그래서 환경이 끊임없이 변한다.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71페이지 2번에 이제 스카스의 조직 이론이 나오는데요. 스카스는 네 가지 형태로 유형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는 펫의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죠. 그림 7-14를 보시면은 스카스 조직이론은 네 가지입니다. 펫의 합리적, 펫의 자연적, 펫의 개방합리적, 개방자연적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래서 이 구분하는 걸 화면에 보시면은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형태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했는가? 그 기준은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환경의 고려 여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관심입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한 환경의 고려 여부라는 건 뭐냐면 조직을 환경하고는 고립된 폐쇄 체제로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 이런 거고요.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합리적으로 보느냐 사회적으로 보느냐. 이 사회적 인간을 자연적 인간 같은 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있는 폐쇄 합리는 30년대 기억하시고 폐쇄 자연은 60년대 그리고 개방 합리는 70년대 마지막 개방 자연은 70년대 이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그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27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폐쇄 합리적 모형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줄에 인간을 기계적 존재로 인식을 하고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지나간 거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주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강의했죠. 자,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하나는 시간 동작 연구 Time and Motion Study.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차별적 성과급 제도. 주요 특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72페이지의 3번에 펫의 사회적 모형입니다. 이것은 인간적 측면을 고려했다. 그래서 호손 연구의 인간관계론이 대표적이다. 네 번째가 개방 합리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을 중시하는 거예요. 환경을 중시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합리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사회적 존재가 아닌 합리적 존재로 본다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가 개방 사회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생존을 중시한다. 그래서 조직을 공식성만이 아닌 비합리적, 동기적 측면을 중시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카스 조직 이론이고요. 교재 272페이지에 보면 에스틀리와 반드벤의 조직 이론 밑줄 그으시고 별표 3개 넣어주세요. 대단히 중요하고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며 아주 공무원 시험에도
빈출되는 그런 조제가 되겠습니다. 슬리와 반드벤의 조직 이론은 교재 272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7-15인데요. 요 그림 그대로 정확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림을 보시면 분석 수준이 있고, 그 다음 분석 수준은 개별적으로 분석하느냐 아니면 군을 분석하느냐, 무리를 분석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조직군이냐 개별 조직이냐. 그 다음에 밑에 환경인식이 있죠. 이거는 결정론하고 임의론으로 구분되는데,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결정론입니다.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조직에 보면 주체가 있잖아요. 그 주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은 피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임의론이 있습니다. 임의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직의 주체가 임의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직군 보시죠. 거기에 속하는 것이 조직군 생태학 이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 그 다음에 조직경제학,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좀 적어보시죠. 제도화 이론. 요 세 가지가 자연적 선택 관점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집단적 행동 관점인데, 여기는 공동체 생태학 이론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왼쪽 편에 체제 구조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조적 상황 이론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전략적 선택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이 있고 자원 의존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그림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배치를 해서 한번 적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그리고 그 앞에 두 문자를 다 보시죠. 일상 안에 조제, 그죠? 조제. 오른쪽 이상 안에 가면 공동체 생탁에서 공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면 조조제공 연결되죠. 그 다음에 밑에 체제 구조적 관점에 구조적, 여기에 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전략적 전에다가 동그라미, 자원 의존에 자에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영화 보러 가시면 조조 영화 한 번씩 보시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조 제공 구전자, 조조 영화를 제공해 준 사람 이름이 구전자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면 조조제, 그 다음에 공, 그 다음에 구전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조조 제공 구전자.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분석 수준은 위에는 조직군, 밑에는 개별 조직이고요. 환경인식은 왼쪽 편에는 결정론, 오른쪽에는 임의론 됐죠? 정확히 기억해야 돼. 틀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273페이지에 와서 중간 정도의 조직군 생태학 이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그 밑줄 그으시죠. 이 이론부터 밑에 줄에 취하고 있다까지요. 이 이론은 그 조직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환경이다. 환경이 결정한다 해서 환경 결정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의해서 선택이 되면은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도태당한다. 적자 생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밑에 가에 변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변이, 선택, 보존, 요 흐름입니다. 변이, 선택, 보존. 그래서 변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 있는 대로 새로운 형태가 출현하는 거예요. 돌연변이도 맞고요. 또 의도적인 변이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방금 말한 그 새로운 형태가
적합하다 그러면 생존하는 것이 선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다의 보존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형태가 계속 제도화되고 유지되는 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74페이지 중간 정도의 3번입니다. 조직경제학을 보죠. 그래서 조직경제학은 거래비용 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은 조직경제학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비용 이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인 대리인 이론,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압축을 한다면 거래비용 이론, 주인 대리인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비용 이론에서 가의 거래비용 이론 있죠. 밑줄 그으시고 별표 3개입니다. 거래비용 이론에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주인과 대리인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밑줄 긋고 별표 2. 그럼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나요? 주인입니까? 대리인입니까? 그건 대리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대칭성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되는 것이죠. 네, 거기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주인 대리인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비용 이론은 뭐냐 하면은 거래비용 이론은 방금 이야기한 그 손실이라는 게 예를 든다면 역선택이라든지 도덕적 해이 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한 거래비용 이론은 뭐냐면요. 거래비용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거래비용을 좀 더 감소시킬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계층제라는 것. 계층제, 위계조직 이런 게 등장이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거래 비용이 어떤 위계조직의 어떤 비용, 관료재적 조정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관료재적 조정비용보다 거래 비용이 더 크게 되면은 그 관료재적 조정비용이 더 적게 되니까 계층제적 조직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를 보겠습니다. 거래비용 이론. 그래서 거래비용 이론은 경제학을 조직이론에 연결시켰다. 이렇게 되고요. 쭉 밑으로 내려와서 그 파라그래프의 6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성. 이것 때문에 거래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정보의 비대칭성. 자, 밑줄 그으시고요. 거기서부터 된다는 것이다까지 밑줄 긋고 별표 3개입니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 거기에 나와 있는 제한적 합리성 그리고 기회주의적 이런 것들 때문에 거래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시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기업 내에 위계조직, 계층제적 조직을 설립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에 보면 조직경제학에서의 적용인데요. 여기에 U형 구조가 나오고 M형 구조가 나오는데 별표 2개 하시고 시험에도 몇 번씩 출제가 됩니다. U형 구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조직경제학에서는 U형 구조보다는 M형 구조를 강조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U형 구조는 기능 구조라고 하고요. M형 구조는 사업부 구조, 사업 구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U형 구조를 하게 되면은 조직이 규모가 확대가 되면은 각 부문 간의 조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 부서는 자기 부서의 목표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M형 구조는 사업부 내니까 기능 조정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 경제학에서는 M형 구조를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하나 추가하라고 한 것이 제도와 이론이었죠. 그래서 제도와 이론을 잠깐 보면요. 이 제도와 이론은 뭐냐 하면 효율성 이상으로 정당성 획득을 중시하는 거예요. 효율성 이상으로,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당성을 획득하는 거다. 이 정당성이라는 게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이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 동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동형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일한 어떤 영역, 동일한 필드에 속하는 조직들은 다른 개체들을 닮아가려고 해요. 남보다 남들보다 튀는 행동이 아닌 다른 개체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걸 제도적 동형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제도적 동형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세 가지 원천이 있는데요. 하나가 모방적 힘에 의해서. 모방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조직을 모방하는 거고요. 강압적 힘에 의해서. 이건 법적인 제약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규범적 힘에 의해서. 이거는 전문적 기준을 수용하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제도적 동형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설명드렸고 조직 경제학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제도와 이론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봅니다.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2번 공동체 생태학 이론입니다. 제가 교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직을 생태학적 공동체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파악한다. 그러면 이게는 뭐냐 하면은 공동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 혹은 경영자총협회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걸 공동체 생태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른쪽에 밑에 부분 이제 구조적 상황이론.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왼쪽 편에 개별 조직의 왼쪽 편에 있는 구조적 상황이론 봅니다. 구조적 상황이론은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구조하고 상황이 얼마나 부합하는가. 그래서 만약에 비교적 안정된 환경이라면 기계적인 구조가 적합할 것이고요. 만약에 변동이 심한 환경이면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겠죠.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게 구조적 상황이론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까 구전자 했죠. 전과 자입니다. 그래서 사상 안에 있는 전략적 선택 이론하고 자원 의존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원 의존 이론하고 전략적 선택 이론인데 무슨 전략적 선택 이론은 뭐냐면은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거는 임의론에 속하게 됩니다. 결정론이 아닙니다. 결정론은 환경결정론이에요.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임의론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조직의 주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조직의 구조 변화라는 것은 외부 환경보다는 결정자의 전략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바로 전략적 선택 이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전략적 선택 이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략 어떤 게 있을까 하면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한 8번째 줄입니다. 가, 대안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대안을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게 이게 환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조직의 주체가 결정한다는 거고요. 나에 보면 환경의 조작하고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직은 환경의 지배만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환경을 자신들이 조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회사가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잘 팔리지가 않는다. 그러면 어떤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억지로 어떤 유행을 조성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환경의 조작이 됩니다. 다에 가면 주관적인 환경 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들이 그 지각한 느낀 그 환경이라는 것은 실제 환경을 거기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재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주관적 환경 지각이 됩니다. 쭉 밑으로 내려와서 3번의 자원 의존론입니다. 그 자원 의존론이 나오는데요. 자원 의존론은 밑줄 긋고 별표 2개 하시죠. 공무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가도 제가 소개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자원 의존 이론은 읽어봅니다.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서 조직의 주도적인 그런 행동을 강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원의존론이 주도적인 그런 행동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적어보시죠. 요거는 파트를 달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파트를 달리해서 문제를 먼저 드립니다. 받아 적어보시죠. 자원의존 이론은 조금 지문이 깁니다. 예, 실제 기출되었던 문제고요. 자원의존론은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이다. 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원의존론은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은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왜 틀렸는가? 자원의존 이론이라고 이름이 붙으니까 지문에서 환경에 의존한다. 이렇게 넣으면 마치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왜 틀렸는가? 교재 보겠습니다. 27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다섯 번째 줄. 환경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것만 아니고요. 환경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즉, 환경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의존하기는 하되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조직 자체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략으로 어떤 게 있는가?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277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이 이론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전략, 완충하고 연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완충은 다소 수동적인 전략이고 연계는 좀 더 능동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우선 보고요. 이 완충과 연계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는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교재 각주 31, 32를 보시죠. 그래서 완충 전략에 속하는 게 어떤 게 있고 이 연계 혹은 연결 전략에 해당되는 어떤 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출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음 중 자원의존론에서
조직 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 중 연계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소 힘들더라도 보세요. 각주 31의 완충 전략이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분류, 비축, 형평화, 예측, 성장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주 내용을 보세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32의 연결 전략입니다. 권위주의, 계약, 경쟁, 합병 여러 개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암기하시고 그 내용을 읽어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에스텔리와 반드벤의 조직이론에서 보면 구조적 상황이론, 조직경제학, 그래서 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설명드렸고요. 3번의 조직군, 생태이론, 제도화 이론도 설명드렸고 자본의존, 공동체 생태학 이론, 네, 그렇게 전략적 선택 이론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예, 조직 변동론입니다. 교재 279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조직 혁신의 세 번째 줄에 접근 방법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의 구조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구조를 혁신의 대상으로 삼는 건데요. 전통적 조직이론, 분권화 접근 방법, 의사전달망 접근 방법 같은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기술적 접근 방법입니다. 목표관리 혹은 MIS 이런 관리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요.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IT가 발전되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었죠. 조직 혁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인간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인간의 행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킴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번에 이제 조직 혁신의 과정인데요. 밑에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하는데요. 기존 상태에서 그림을 보면 해빙이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되고요. 다시 재동결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러면 각각의 단계를 간단히 설명하면요. 해빙 단계는 혁신을 위한 압력이 조성이 됩니다. 얼음이 차차 풀리듯이요. 어떤 태도가 이제 완화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변화 단계입니다. 기존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바뀌는 그런 단계고요. 세 번째가 재동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행동이 정형화된 행동으로 굳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이번에 보면 조직 발전이 있는데 교재 28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82페이지의 조직 발전의 의의입니다. 조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대응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인데요.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노력이 오른쪽 283페이지에 있는 밑으로 내려가면 4번 조직 발전의 기법인데 요것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감수성 훈련 밑줄 그으시고 별표 하나. 그래서 감수성 훈련은 실험실 훈련이라고도 하고요. 서로 모르는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소수 인원이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격리된 장소에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럼으로써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감수성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법은 한계가 있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가 되고요. 많은 수의 참여는 곤란하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그리고 개인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너무 중시한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직 관리에서 한 가지만 추가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조직 관리를 할 때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BSC라는 게 있습니다. 균형 성과 관리라고 하는 BSC. 그래서 Balanced Score Card라고 하는 것이죠. 이 BSC는 네 가지 형태로 봅니다. 기존의 관리가, 조직 관리가 너무 돈만 생각한다. 재무적인 측면만 강조한다. 따라서 비재무적인 측면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BSC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그 특징을 보면 그 네 가지 지표를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가 재무적인 관점, 두 번째가 고객 관점, 세 번째가 내부 프로세스 관점, 마지막 네 번째가 학습 및 성장의 관점,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자는 그렇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갈려 있는데요. 자, 여기에 네 가지를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상부 구조가 있고 하부 구조가 있습니다. 상부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가지. 제가 불러드린 거에 차례대로 두 가지가 상부 구조입니다. 즉, 재무적인 관점하고 고객 관점은 상부 구조에 속하고요. 밑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하고 학습 및 성장의 관점은 하부 구조에 속합니다. 왜 그렇게 분류하는가 하면 위에 상부 구조는 가치를 지향하는 관점입니다. 밑에 두 가지는 행동을 지향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성장의 관점이고 위에 두 가지가 상부 구조다. 아래 두 가지가 하부 구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때 있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재무적인 관점 이것만 중시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다가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의 관점을 균형 있게 관리를 해서 어떤 그 조직을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적인 그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론 파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